오늘 저희 바이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로 공을 하나 던진다고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공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날아갑니다. 하나의 궤적을 그리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공은 도대체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왜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날아다니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걸까요? 말로 꺼내놓고 보니 참 바보 같은 질문 같죠. 당연히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중력이 공을 아래로 당기고 관성이 공을 앞으로 밀어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그 공이 사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전부 다 지나가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하나의 포물선 경로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가보는 겁니다. 직선으로도 날아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꼬이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공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가장 미친 경로들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많은 경로들,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여정들을 전부 다 합치면 정확히 여러분 눈에 보였던 단 하나의 길, 바로 그 포물선 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양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서 자연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이 원리를 진정으로 뼛속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들으면 완전 미쳤다고 할 만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자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이요.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한 말은 공상과학 영화 대사처럼 들릴 테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입자들이 시간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 기발한 발상의 전환은 물리학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고, 결국 이 아이디어 덕분에 파인만은 노벨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기괴하고 엉뚱한 마법을 발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진짜로 작동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두가 이해하는 아주 익숙한 개념 시간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흘러가죠. 계란을 깨뜨리면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 뿐 다시 젊어지진 않죠.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서 평소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지만 물리법칙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근본 방정식들 그 어디에도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한다고 쓰여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의 법칙들을 한번 볼까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뒤로 되감기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은 거꾸로 재생되겠지만 거기에 적용된 뉴턴의 방정식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전자계약을 설명하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방정식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방정식은 시간의 방향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세상 만물은 오직 앞으로만 흘러갈까요? 이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물리법칙들이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나 뒤로 가는 것이나 물리법칙 앞에서는 똑같이 타당합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94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물리학계에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전자들이 빛, 즉 광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려고 끙끙대고 있었지요. 이걸 양자 전자기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면 사방팔방에서 무한대가 튀어나왔거든요. 값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수식에 무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무의학자들도 기본적인 규칙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자가 여기 있고 광자가 저기 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이 발생한다는 걸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전자가 다른 전자와 부딪혀 튕겨나가거나 전자가 빛을 흡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하려고만 하면 수학 공식들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한쪽에는 에르빈 슈레딩거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아름다운 양자 이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맥스웰이 만든 빛의 방정식이 있었지만 이 둘을 합치기만 하면 영락없이 쓰레기 같은 결과만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파인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였던 존 로가 정말 정신 나간 아이디어를 하나 들고 왔어요. 로가 이렇게 말했죠. 자네 전자가 다른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보통 우리는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장을 만들어내고 그 장이 우주 공간을 뻗어나가서 두 번째 전자에 닿으면 그제야 두 번째 전자가 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공간을 가로지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종의 지연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그런 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전자가 다른 전자에 직접적으로 즉시 작용하는 거라면 어떨까? 물론 이에 완전히 즉각적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장 없이 입자들이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우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휠러는 지연 포텐셜과 선진 포텐셜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쓰면 이게 계산상으로 들어맞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지연 포텐셜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하를 띤 입자를 움직이면 그 영향이 잠시 후에 저 멀리 도달하죠.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서부터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 포텐셜은요? 이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갑니다. 원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결과가 먼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돌을 던지기도 전에 돌이 떨어질 그 지점을 향해 물결들이 거꾸로 모여드는 것과 같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한다는 인과율을 위배하기 때문에 선진 포텐셜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휠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주 전체의 이 영향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연 포텐셜 절반, 선진 포텐셜 절반을 섞었으면 모순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완벽하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지요. 좀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중간에 복잡한 장 같은 건 필요 없이 그저 입자들이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되 그 영향의 절반은 미래에서 오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파인만은 휠러와 함께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흥미로웠지만 완벽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죠. 그러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졌고 파인만은 로스앨러모스 연구소로 가서 원자 폭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느라 연구는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인만은 다시 이 골치 아픈 문제들로 돌아왔습니다. 입자들이 서로 직접 작용하고 포텐셜이 시간을 타고 앞뒤로 오간다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곱씹었죠. 그러다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선진 포텐셜을 쓴다는 건 무언가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간다는 뜻이잖아. 이걸 그저 수학적인 포텐셜이 아니라 진짜 입자가 과거로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물론 입자가 과거로 간다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을 보러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극히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아주 작은 미시 세계의 단일 입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발상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물리학에는 반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입자에는 그와 쌍을 이루는 거울, 이미지 같은 반입자가 있지요.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 양성자의 반입자인 반양성자처럼요. 질량은 똑같은데 전기적 성질만 정반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펑하고 소멸하면서 순수한 에너지 보통 광자로 변해버리지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폴 디렉이 만든 전자방정식에는 자연스럽게 반입자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대체 왜 이런 게 존재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양전자라는 게 사실은 그냥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날아가고 있는 전자 그 자체라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전자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이동한다고 치면 우리 눈에는 그 전자의 전하가 반대로 뒤집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는 전자가 A에서 B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 실제로는 B에서 A로 가고 있는 셈이죠.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양전자가 행동하는 방식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전하만 반대일 뿐 나머지는 완벽하게 동일하니까요. 그러니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시간을 타고 미래를 향해 날아가다가 광자와 부딪힙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전자와 양전자 쌍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입자가 3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렌즈를 바꿔 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초에 날아가고 있던 그 전자가 광자와 부딪힌 순간 시간의 방향을 확 틀어서 과거로 거꾸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양전자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날아가던 그 전자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 미래로 날아갑니다. 결국 나중에 보게 되는 그 새로운 전자 역시 애초에 날아오던 그 원조 전자 하나였던 겁니다요. 이건 전자의 세계선, 즉 시공간의 궤적이 롤러코스터처럼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확 꺾였다가 다시 미래로 지그재그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전자가 우리 눈에는 여러 개의 기열의 손, 전자와 양전자로 보일 뿐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전자가 진짜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나요? 파인만이 들었다면 질문이 틀렸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실제로 쓸모가 있는가, 정답을 내놓는가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완전한 100% 예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용한지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했듯 양자 전자 기하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의 상호작용을 계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따져봐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전자가 광자를 하나 뿜어냅니다. 그 광자가 가다가 다시 전자와 양전자로 쪼개집니다. 걔네들이 또 다른 광자들을 뿜어냅니다. 경우의 수가 문자 그대로 무한대로 폭발하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면서도 여러분의 뇌가 폭발하지 않게 해줄 깔끔한 계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아주 직관적인 그림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전자는 직선으로, 광자는 물결선으로 그리는 아주 단순한 다이어그램이었죠. 선들이 만나는 점은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입니다. 이 다이어그램 하나하나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특정 경로를 의미하고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수학 계산식을 대신합니다. 만약 전자가 다른 전자와 부딪혀 튕겨나가는 확률을 알고 싶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림을 쭉 그려놓고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를 계산해서 싹 다 더하면 그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인만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처음 그렸고 사람들은 원래 모든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각각의 다이어그램은 입자들이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이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역사이자 이야기입니다.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에이어크미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이야기 하나나 단순한 이야기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이야기를 남김없이 다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시간여행이 주요 1위 등장합니다. 이 다이어그램 안에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향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반입자를 뜻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저 과거로 향하는 전자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세팅하면 그동안 물리학자들의 뒷목을 잡게 하던 끔찍한 무한대 값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재규격화라는 일종의 마법 같은 기술이 쓰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덩그러니 혼자 있는 벌거벗은 전자를 측정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전자는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가상의 입자 구름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광자, 전자, 양전자 쌍 등 온갖 양자 역학적 부산물들이 득실되죠. 그래서 계산상으로 무한대가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진짜 전자의 질량과 전하값 안으로 쏙 숨겨버리는 겁니다. 무한대를 측정값으로 덮어씌워 흡수시키면 마침내 유한하고 계산 가능한 깔끔한 숫자만 남게 됩니다. 처음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문제를 양탄자 밑으로 슬쩍 쓸어 숨겨버리는 눈속임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동했습니다. 그것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요.
예를 들어 이 방법을 쓰면 전자가 자기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전자의 자기 모멘트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의 다이어그램과 모든 경로를 더한다는 방식을 써서 계산해낸 이 숫자는 실제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과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 오차가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보다도 작다는 뜻입니다. 우연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확도죠.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무언가 아주 제대로 짚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모든 역사를 더한다는 기발한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당시 파인만은 양자역학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함수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파인만은 그게 너무 불투명하게 느껴져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파동 함수라는 게 대체 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하고 고민하던 중 학부 시절 고전 역학 수업에서 배웠던 아주 우아한 원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소작용의 원리였습니다. 입자가 A에서 B로 갈 때 자연은 작용이라는 물리량을 가장 작게 만드는, 즉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택한다는 원리입니다. 경제학이랑 비슷하죠. 자연은 지독한 구두쇠거든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두, 길만 골라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단 하나의 길만 가지 않습니다. 확률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파인만은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다 가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각각의 길마다 작용의 크기에 따라 어떤 확률, 진폭, 숫자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숫자를 싹 다 더해버리는 거야. 이 계산을 끝마치자 놀랍게도 양자역학 그 자체가 통째로 튀어나왔습니다. 대충 어림잡은 버전이 아니라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바로 그 양자역학의 예측값과 100%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란죠. 시간이 흐르며 형태가 변하는 파동함수 대신 수많은 입자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한꺼번에 훑고 지나가는 눈부신 그림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우리 눈에는 왜 수많은 경로가 겹쳐 보이지 않고 공이 날아가는 고전적인 포물선 궤적 하나만 보일까요? 그건 바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이상한 경로들이 서로를 상쇄시키기 꼴이 때문입니다. 수영장의 여러 방향에서 파도들이 밀려와 부딪히면 서로 파장이 엇갈려 잔잔해지는 상쇄 간섭과 똑같습니다. 기이한 경로들은 서로 부딪혀 지워지고 결국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그 효율적인 고전적 경로 하나만 강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극미 세계의 양자 레벨에서는 혹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때는 그 수많은 다른 경로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 적분 공식은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핵심 렌즈가 되었습니다. 이걸 전자기학에 가져다 대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광자 하나가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직선 하나로 찍 가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거쳐갑니다. 직선, 꼬불꼬불한 곡선, 미친 듯이 꼬인 루프까지 전부 다요. 전자도 똑같이 가능한 모든 경로를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날 때 예컨대 전자가 광자를 뿜어내는 그 사건조차 수많은 경우의 수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자가 여기서 뿜어낼 수도 저기서 뿜어낼 수도 아니면 아예 안 뿜어낼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더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입자들이 시간을 거슬러 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즉 양전자가 사실은 시간을 깎아 지르듯 뒤로 달리는 전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얹으면 이 전체 수학적 틀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숨막히게 우아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주 어딘가에 진짜로 전자가 모든 경로를 탐색하느라 분신술을 쓰고 있고 지그재그로 과거와 미래를 널뛰게 하는 전자들이 득실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그건 마치 자석 안에는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게 들어있어서 쇠덩이를 당기는 거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고무줄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개념으로 자석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일 뿐 자석의 원리 그 자체가 우주의 근본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영화 비디오 테이프 되감기 하듯 진짜로 뒤로 뛰어간다고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뼈대이자 계산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반입자를 과거로 가는 입자로 취급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하고 완벽한 정답을 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파인만에게 하지만 교수님,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라고 묻는다면 이 계산이 바로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진실은 없어요. 커튼 뒤에 숨겨진 진짜 영화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파인만이 이 다이어그램들과 경로 접분 아이디어를 처음 발표했을 때 학계 사람들은 꽤나 당황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고는 수식은 어디 가고 웬 낙서 같은 것만 있냐며 불평했죠. 너무 비격식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낙서 같은 다이어그램 하나하나가 곧 복잡한 수학 공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의 선 하나, 꼭지점 하나가 구체적인 수학 기호에 1대1로 대응했고 규칙에 따라 그림을 엮어내면 곧바로 답이 튀어나왔으니까요. 그것은 물리학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훨씬 시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직관적이었죠. 나이든 고참 물리학자들 중에는 끝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자들은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열광하며 순식간에 흡수해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작동하니까요. 게다가 훨씬 쉽잖아요. 머리 터지는 거대한 행렬이나 추상적인 연산자들을 굴리는 대신 그림을 쓱쓱 그리고 규칙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더 아름다운 건 이겁니다. 계산하고 싶은 물리적 현상이 얼마나 복잡하든 간에 레시피는 항상 똑같습니다. 원하는 복잡도 수준까지 가능한 모든 다이어그램을 쫙 그립니다. 각각의 다이어그램에서 숫자를 뽑아냅니다. 그 숫자들을 다 더합니다. 짠, 정답입니다. 참 쉽죠? 물론 더 정밀한 답을 얻기 위해 차수를 높여가기 시작하면 그려야 할 다이어그램이 수백만 개로 늘어나서 결코 만만치 않지만 원리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그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전자들의 산란 현상 같은 걸 쳐다보며 계산을 해보면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대충 맞는 게 아니라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요.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작동한다고 말할 때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니라 냉혹한 실험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면 그 이론은 옳은 겁니다. 다시 그 시간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게 워낙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다 보니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 노으로 묻습니다. 그럼 과거로 정보를 보낼 수 있나요?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안 통합니다. 과거로 향하는 이 입자들은 타임머신을 탄 사람 같은 게 아닙니다. 다이어그램 속에서 계산의 일부로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들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양전자를 핀셋으로 딱 집어들고 한호 미래에서 온 전자구나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양전자는 우리 세상에서 그냥 양전자일 뿐입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와 만나면 소멸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녀석이죠.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과거로 가는 전자라고 묘사한다는 건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도구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물리학이 바라보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레벨에서 물리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그 비가역성,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다른 곳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마도 연력학 제2법칙에서 왔겠죠.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고 그것이 시간의 화살표를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개별 입자들의 세계에는 그런 토시요, 화살표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것은 완벽히 동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본적인 대칭성 덕분에 반입자를 시간을 거슬러 가는 입자로 취급하는 파인만의 마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던 건 파인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줄리안 슈잉거는 아주 공식적이고 수학적인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본의 도모나가 시니치로 역시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같은 문제에 도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셋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죠. 서로 다른 방법을 쓴 세 사람이 똑같은 답을 냈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이후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젊은 학자가 세 사람의 이론이 사실상 똑같은 계산을 언들은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파인만, 슈잉거, 도모나가 세 사람은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들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자나 광자, 전자기, 상호작용 같은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해낸 위대한 업적은 기존에 존재하던 양자 장론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대를 없애고 현실에서 검증 가능한 유한한 정답을 도출해낼지 그 계산 방법을 알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물리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수학적 사고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합, 모든 경로를 더한다는 생각은 전자기학을 넘어 훨씬 거대한 영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삼자 안에 입자, 원자, 분자 등 양자 역학이 적용되는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었죠. 가능한 모든 경로를 정의하고 작용에 따라 진폭을 할당하고 그걸 싹 다 더하면 양자 역학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물리학자가들은 파인만의 아이디어를 우주의 다른 근본 힘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쿼크들을 꽉 묶어주는 강력,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양력까지도요. 놀랍게도 이 모든 힘들이 파인만이 만든 기본 테크닉, 즉 다이어그램, 경로 적분, 입자 간의 교환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인류가 아는 모든 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완벽한 모델이죠. 2012년에 마침내 발견된 힉스 입자도 이 표준 모형이 미리 예측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성취가 1940년대와 50년대에 만들어진 파인만의 아이디어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표준 모형이 아무리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137이라는 미스테리한 숫자 같은 건 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건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실험실에서 측정한 숫자를 이론에 끼워 넣고 있을 뿐이지요.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왜 우주에는 하필 이런 종류의 힘들과 입자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드라드름가 왜 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중력이라는 녀석이 남았죠. 중력은 이 깔끔한 양자 역학적 틀 안에 도저히 들어맞질 않습니다. 파인만의 방식을 중력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더간 재규격화로도 없앨 수 없는 지독한 무한대들이 튀어나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요.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 수많은 천재들이 수십 년째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문제 하나를 풀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문제들을 데려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선언할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항상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그 점이 과학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그보다 지루한 세상이 어디겠어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스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리학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아 숨쉬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반입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반입자가 과거로 가는 입자라는 아이디어는 그저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수학적 트릭을 넘어 우리가 진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진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양자 역학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은 보이지 않는 활동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대한 수프와 같습니다. 입자와 반입자 쌍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서로 부딪혀 소멸해 버립니다. 가상 입자들이 사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미친 듯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령 같은 가상 입자들은 현실 세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입자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 놓거든요. 램 이동이라는 현상이 그 증거입니다.
수소 원자 속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해 보면 딜에게 아름다운 방정식이 예측한 위치에서 아주 미세하게 비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 속 전자가 탱빈 줄 알았던 진공 속에서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의 광자, 그리고 가상의 전자 양전자 쌍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령들의 충돌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아주 살짝 밀어냅니다. 그리고 파인만의 계산법을 쓰면 그 밀려난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고, 그 값은 실험 결과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고, 그 요동은 현실에 진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양전자를 과거로 여항하는 전자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양자진공이 실제로 어떻게 펄떡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깊은 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시간이 루프를 그리며 꼬이는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기괴하게 들린다는 거 저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며 체득한 상식과는 완전히 근거란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미시 세계의 자연은 여러분의 일상과 다릅니다. 꼭 같아야 할 이유도 없지요. 가위와 나무를 보며 훈련된 여러분의 직관이 양자 세계에서도 통할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됩니다. 자연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오직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가 두 가지뿐입니다. 파인만의 방식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입자들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나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입자들의 움직임을 계산할 때 반입자를 과거로 가는 입자로 취급하는 수학적 공식을 쓰면 그게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예측을 내놓죠.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진짜냐 가짜냐는 애초에 틀린 질문입니다.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틀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쓸모가 있는가? 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단 한치의 망설임 없는 완전히 그렇다입니다. 이게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가 휙 날아와서 서로 익히 밀어내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상황을 계산해 본다고 해보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립니다. 들어오는 전자선 두 개, 튕겨나가는 전자선 두 개, 그리고 그 사이에 광자 하나를 교환하는 물결선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림이죠. 이것을 우리는 단일 광자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전자가 광자를 뿜어내고 다른 전자가 그걸 흡수해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전자가 광자를 두 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자가 광자를 하나 뿜어냈는데 그 광자가 갑자기 전자 양전자 쌍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합쳐져서 광자가 된 다음 두 번째 전자에 도달할 수도 있죠. 이것은 훨씬 복잡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끝도 없이 무한히 많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중에서 몇 개나 계산해 넣어야 할까요? 여기서 섭동이론이라는 걸 씁니다.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즉 사건이 기괴해질수록 최종 정답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첫 번째 다이어그램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근사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복잡한 그림들의 값을 더해줍니다. 정답에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 가다 보면 완벽한 진짜 정답에 수렴하게 됩니다. 가장 멋진 점은 그림 몇 개만 그려서 더해도 이미 엄청나게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자산란의 경우 제일 단순한 첫 번째 다이어그램 하나만 계산해도 전체 정답의 90%까지 도달합니다. 두 번째 차수까지 가면 99%가 되죠. 세 번째 차수 다이어그램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미 인류가 가진 실험실 장비의 측정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완벽하게 결과를 이해해버립니다. 굳이 무한대의 다이어그램을 다 그릴 필요도 없이 처음 몇 개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여행 반입자의 마법이 빛을 발합니다.
방금 말한 복잡한 다이어그램 중에는 중간에 루프 고리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자가 쪼개져서 전자와 양전자가 되었다가 조금 날아가서 다시 광자로 합쳐지는 경우 말이죠. 이것을 전자와 양전자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전자가 미래로 날아가다가 빙글 방향을 틀어 과거로 달리고 또다시 방향을 틀어 미래로 날아가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식, 즉 시간 여행자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끔찍했던 계산 과정이 눈물나게 쉬워지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대칭성이 한눈에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써먹기 좋은 실용적인 도구인 셈이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던 골칫거리 문제들이 이 그림을 쓰면 또 거짓말처럼 쉽게 풀려나갑니다. 이 사고 방식이 철학적으로 참이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잘 먹혀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1965년 노벨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웨덴에서 파인만에게 전화가 온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스웨덴 억양을 쓰는 남자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축하하더군요. 파인만은 정말로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이 자식들이 했겠지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솔직히 파인만의 내면 한 구석은 이 상을 거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상이나 훈장 같은 걸 질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온갖 거창한 의식, 격식 차리는 자리, 사람들이 자기를 무슨 대단한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파인만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던 건 단순히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서였지 번쩍이는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현명한 조언을 했죠. 당신이 노벨상을 거절하면 언론들이 더 난리를 치고 훨씬 더 피곤해질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으로 날아가 스웨덴 국왕도 만나고 온갖 턱시도 파티를 견뎌냈죠. 솔직히 파인만 성격엔 꽤나 곤혹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래도 딱 하나 좋았던 건 슈잉거, 도모나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 뼛속까지 물리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이치하지 물리학이 노벨상은 무슨 엄청난 신입자나 새로운 힘을 발견해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계산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이 방법론이 발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없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면 당신의 그 잘난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 테스트할 길이 없으니까요. 물리학은 방구석에 앉아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서 끝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작동하게 만들고 우주와 연결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수학이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하고 내 아이디어가 맞다면 이 측정값은 정확히 얼마여야 해라고 소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피땀 흘려 기계를 돌려 측정해 보았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진리 하나를 건져 올린 겁니다. 만약 숫자가 빗나간다면 당신이 틀린 겁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깔끔하죠. 양자 전자기학이 그토록 위대한 이론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미치도록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모호하거나 철학적인 등구름이 아니라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정밀함은 다이어그램, 경로 적분, 재규격화라는 이 기막힌 계산 도구들이 없었다면 영원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이 없었다면 물리학자들은 전자기력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도 특정한 상황에서 그 힘이 정확히 얼마나 센지는 영원히 알아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겠지요. 그러니 계산법을 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물리학자로서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습니다. 이쯤에서 모든 경로를 더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품고 있는 묘한 철학적 떡밥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입자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다 가본다는 건 입자가 각각의 경로를 선택한
무수히 많은 다중 우주 혹은 평행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다세계 해석처럼 양자적 선택의 갈림길마다 우주가 쪼개져서 각각의 결과가 모두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진지하게 믿는 물리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글쎄요, 파인만은 이런 식의 해석에 크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하다고 느꼈지요. 파인만에게 중요했던 건 딱 하나,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의 진폭을 더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는 정확한 확률값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험으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죠. 만약 저 너머에 진짜로 수억 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 놀러가서 카메라로 찍어올 수도 없고 자를 대고 길이를 잴 수도 없잖아요. 파인만에게 측정할 수 없는 건 물리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일 뿐이었습니다. 물리학은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학문입니다. 경로 적분법은 그런 무거운 철학적 짐덩어리를 짊어지지 않고도 그 자체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고의 계산 도구입니다. 누군가 파인만에게 다중우주를 믿으시나요? 라고 있다니 드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을 겁니다. 파인만에게 진짜 현실은 뜬구름 잡는 평행 우주가 아니라 실험실 탐지기에서 띡 하고 울리는 서울이 스크린 위에 찍히는 간선무늬 패턴 같은 것들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봐, 내 계산대로 딱 나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달리는 전자가 진짜 실존한다고 믿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러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기발한 수학적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이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자연의 진짜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있으니까요. 결국 물리학이란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굽고 일어날지 예측하고 그걸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의 가장 짜릿한 아름다움입니다. 여긴 나이나 권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이 얼마나 번지르르한지,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 말투를 쓰는지 따위는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론이 A를 놓고 예측했는데 실험실에서 B가 나왔다면 그냥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그 이론의 수학 공식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우아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예쁜 쓰레기일 터요 뿐이지요. 이 냉혹함이 오히려 물리학자들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는 거기 있고 우리의 임무는 그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전자 덕분에 리처드 파인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임머신 설계도를 그려서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불가능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문제로 탈바꿈시킨 입자들을 바라보는 그 기막힌 사고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물리학자가 얻는 것은 스웨덴에서 날아온 반짝이는 금메달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값진 것, 바로 대자연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통찰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규칙적인 패턴이 피어오르는 걸 지켜보며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 현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을 수 없이 단순하고 우아한 원리를 마주하는 그 순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100만 개의 노벨상보다 더 짜릿한 경험입니다. 바로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이 모든 게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보이네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밤을 새우고 평생을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아니라 우주가 비로소 앞뒤가 딱 들어맞게 이해되는 그 짧고 찰나적인 깨달음. 그 순간이야말로 자연이 허락한 진짜 노벨상이니까요. 나머지 거칠 애들은 그저 시끄러운 배경 소음에 불과합니다.